결혼하면 혜택이 더 많아질 것 같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안 되고 각자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부부가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결혼 페널티 또는 부부 페널티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찾아봤더니 우선 22개의 개선 과제가 나왔습니다. 대출 8개, 청약 6개, 세금 6개, 복지와 주거지원 2개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22개가 전부 확정돼 시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가 불합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 개선 대상으로 올려놓은 항목들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기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벌써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결혼하면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가 컸던 정책 대출입니다. 22개 가운데 무려 8개가 대출과 관련돼 있습니다. 왜 대출에서 결혼 페널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하면 소득은 두 사람 것을 합치는데 대출 소득 한도는 2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연봉 3천만 원, 다른 사람도 연봉 3천만 원이라면 결혼 전에는 각각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인 가구가 됩니다. 실제로 버는 돈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정책상 숫자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선 대상이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데 맞벌이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집을 사는 대출뿐 아니라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벌써 구체적인 변화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미혼자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결혼하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8월 13일 대책에서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2개 가운데 실제 변화가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대출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면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피해자 지원 대출 기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인데도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과거 주택 이력 등이 합쳐져 생애 최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모두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돼 있습니다. 먼저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넓히고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대출 분야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혼 전에는 각각 자격이 되던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대출에서 탈락하는 구조를 줄이자. 이것이 8개 대출 과제의 공통된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청약입니다. 청약에서는 6가지가 개선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입니다. 신혼부부라고 해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짧거나 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주거 필요성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유불리가 생기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혼인기간 등 여러 조건 때문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예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결혼식은 잡았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있죠.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 시기를 계산하는 이상한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주택대출 요건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에서는 신혼부부로 인정받았는데 대출에서는 조건이 안 맞거나 반대로 대출 조건은 되는데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기준을 벗어나는 식의 엇박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출산할 때마다 청약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안입니다. 아이를 한 명 낳았을 때 청약 기회를 사용했다고 해서 둘째나 셋째를 출산한 가정까지 계속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결혼 후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작은 주택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죠.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1주택자인데 결혼하는 순간 한 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집을 새로 산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 하나로 갑자기 2주택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똑같이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청약 분야도 결국 핵심은 똑같습니다. 혼인신고 때문에 없던 불이익이 새로 생기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과거 주택 취득이나 감면 이력이 합쳐질 경우 한쪽 배우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생아 가구의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아이를 낳고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 가정에게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하루아침에 한 가구 2주택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와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추가로 산 경우를 똑같이 볼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입니다. 결혼이나 이사 과정에서는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면서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옮기는 과정인데도 다주택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세대주 여부나 주택 보유 기준 등이 달라지면서 한쪽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결혼 때문에 공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는 혼인과 관련된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입니다. 정부가 결혼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다른 세금 제도를 합쳐놓고 보면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혼인과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복지와 주거지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청년 월세 지원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역시 소득 합산이 핵심입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소득이 낮아 지원 대상이었던 사람이 결혼하면서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지면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되면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소득을 합산하는 것 자체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모든 지원을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실제 생활 현실과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하거나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부부가 모두 군인일 때 주택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부부가 각각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어도 결혼하는 순간 한 가구로 묶이면서 주거 관련 수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면 각자의 근무 환경과 주거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개가 언제부터 바뀌는 걸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22개 모두가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의견과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찾아낸 우선 개선 과제가 22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버팀목 대출 기준이 얼마나 올라갈지, 소형주택 두 채의 면적이나 가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취득세를 얼마까지 감면할지 등은 앞으로 관계부처 검토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 보금자리론처럼 벌써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발표된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22개를 발표했다가 아니라 22개 가운데 실제로 몇 개가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제도를 만들 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1인 가구와 연봉 5천만 원씩 버는 맞벌이 부부를 완전히 똑같이 지원하는 것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 합산 기준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데 소득만 단순히 합산하고 지원 기준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혼하는 순간 정책 혜택이 절벽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22개 과제의 핵심은 기혼자를 무조건 더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제도는 없애자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세 가지. 첫째, 결혼 페널티 개선안 22개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22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대출과 청약, 즉 주거 문제입니다. 혼인을 하면 소득과 주택수가 합산되는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뉴스를 볼 때는 결혼 페널티 없어진다라는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용하려는 디딤돌인지 버팀목인지 보금자리론인지 청약인지 취득세인지 그리고 시행일과 실제 적용 기준이 확정됐는지를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결혼했다고 잃어버리는 이상한 상황. 정부가 찾은 것은 일단 22개입니다.
과연 이 22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말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지 앞으로 하나씩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22개 가운데 실제 시행이 확정되는 정책도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